삼용이는 길을 가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집을 찾고 있었다. 마침 한 집이 눈에 들어왔고.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는지요? 서방 잃고 홀로 된 과부와 시집 못 간 처녀 그렇게 둘만 살고 있고 방도 하나밖에 없어서 좀 곤란하네요. 그러지 말고 좀 신세 좀 집시다. 하루 종일 걸어서 기운도 없고 날이 차오. 알겠소. 그럼 부엌이라도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요. 두 다리 뻗고 이슬만 피하면 돼요. 그렇게 삼용이는 하룻밤 신세 지는데 삼용이는 일부러 꾀를 내어 기침을 해대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아무래도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라도 재우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도리겠죠? 그렇게 삼용은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고맙소.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밤이 늦었어. 얼른 자리에 드시지요. 그렇게 셋은 한 방에서 잠이 드는데 삼용은 다시 한번 꾀를 내어 잠꼬대를 한다. 그거 참 곱다고? 한번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 도깨비 방망이만한 걸 보여줄 수도 없고. 안타깝네, 안타까워. 이러자 올케가 그 말을 듣고 자는 척하며 아이고, 그렇게 안고 싶으면 한번 갈비뼈 으스러지게 안아보던지 하며 잠꼬대하는 척하며 굴러가 사내를 품었다. 이에 잠 못 들던 신우이가 화가 나는데 거참 기왕 할 거면 새거 타고 하지 헝거 타고 해? 원재기랄 나 같으면 새거 타고 하겠네. 삼순이가 딸과 사위에 방에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 이튿날 아침 사위를 만나게 되는데 어젯밤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 잤냐고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넣어준 것 종것 좀 하고 잤는가? 여기서 종것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란 표현이었다. 별로 차려지지 않은 음식이란 뜻이며 좀 하고 잤냐는 표현은 술과 음식을 좀 먹고 라는 뜻이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보통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낮추어하는 말로 쓰이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종것이란 말은 보잘것없이 생긴 딸, 즉 신부로 알아들었고 좀 하고를 밤새 얼마나 그걸 했냐고 알아들었다. 이에 사위는 머뭇거리다 말하는데 예, 장모님.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밤새 신부와 3번의 사랑을 나눴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삼순이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여기고 언짢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자네는 오히려 우리 돌금부보다 못하구만. 이것은 돌금부라는 집안의 종보다 어리석다고 한탄한 뜻이었는데 사위는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겨우 그것밖에 못해 사내구실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화가 난 사위는 항의하는 듯 말하는데 그 돌금보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위는 10여일 동안 몇백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짧은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장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삼수는 어이가 없어 그 후로 사위와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 삼순이는 온 길을 놓친 노처녀였다. 그녀는 아무 남자나 만나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중매 잘 서기로 소문난 덕자를 만나게 되는데 덕자는 삼순이가 까다롭다는 소문을 들어 여러 총각을 준비했는데 낭자 들어보시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가로 널리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무인이랍니다. 아, 그렇소?
이야기를 듣는 삼순이가 시큰둥하자 뭐야? 듣던 대로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가진 부잣집 아들이랍니다. 그 집 논에서 수확을 많이 올리지요. 그 다음은 총각은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병강쇠랍니다. 어찌나 기운이 넘치는지 돌을 가득 담은 주머니를 끌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지요. 자, 낭자, 어떻소? 그러자 삼순이는 잠시 고민하다 말하는데 글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아내 고생만 시킬 것 같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터에 나가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겠어. 저수지 아래 좋은 농토를 가진 이는 물이 마르는 흉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테고 그렇다면 돌은 담은 주머니를 머리까지 돌려 올리는 총각이 마음에 든다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주 밝히네 고거. 어느 마을 순진한 안악 미순이가 살고 있었다. 미순이는 남자라고 자신의 서방님밖에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서방의 소중이는 어린이와 같이 자꾸 보잘것 없었지만 다른 이들을 본 적이 없어. 모든 사내들이 다 그렇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럭던 어느 날 길을 가다 한 사내가 담 밑에 소피를 갈기는 걸 보게 되는데 아이고 오줌 터지는 줄 알았네. 시원하구만. 좋다 좋아. 어머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몽둥이야 뭐야? 사내를 지켜본 미순이는 의아해한다. 집에 돌아온 미순은 궁금함에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 여보,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이오? 오늘 우스운 광경을 보긴 했는데 그게 무엇인데 말이오? 그런데 여자로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하, 우리는 부부 아니요?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부담 없이 해보시게. 아, 그러시다면 오늘 우연히 한 총각이 오줌 누는 걸 봤는데 말이오. 아, 글쎄 서방님과 다르게 매우 길거니와 팔뚝만하게 굽더이다. 이에 당황한 남편은 말을 하는데 그 사내가 혹시 수염이 누렇고 몸집이 크지 않았소? 아, 맞소. 하, 왜 웃으시오? 내 말 들어보시게. 그 사람은 그게 병이라네. 병이라고요? 어릴 적부터 병에 걸려 그렇게 쓸데없이 커져버려서 병에 걸려 이제껏 장가도 못 가는 것이라오. 불쌍한 사내를 봤다고 생각하시게. 아, 그렇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소. 이렇게 남편은 자신의 부끄러운 단점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영리한 처녀 달숙이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을 보니 너무 어리숙하고 맹한 게 내일 잔치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 것 같았다. 서방님, 내일 많은 손님이 모여 새신랑에게 노래를 하라고 할 텐데 아는 노래가 혹시 있나요?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안 좋아한다네. 그래도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지요. 제가 알려드리지요. 알겠소. 자, 남산에 남산에? 오밤중에 너무 큰 신랑의 목소리에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까 달숙이는 시끄럽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랑은 역시 큰 소리로 시끄럽다. 당황한 달숙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건너방에 들리겠다. 이에 신랑은 역시 그녀를 따라
건너방에 들리겠다. 신랑의 이런 모습을 본 달숙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신랑을 상대할 생각인 하지 않았다. 정말 개새끼로다. 라며 중얼거리듯 욕을 하고는 돌아누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여는데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는데 남산에 하며 첫 소절을 부르자 사람들이 잘한다고 응원하니 시끄럽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손님들이 조용해지자 건너방에 들리겠다. 라고 이어가자 이 소리를 듣던 건너방의 장인이 그래, 이 사람아. 내 잘 듣고 있으니 계속 해보게나. 이 말을 듣던 신랑은 이어가는데 정말 개새끼로구나. 이 소리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웃었다고 한다. 복태는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 노총각인 복태는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고 힘들다. 좀 쉬었다 해야지. 그나저나 요즘 순복댁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정말 한번 꼭 눌러봤음 소원이 없겠네. 복태는 마을 청산 과부 순복이를 좋아했다.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야. 얼른 피해야겠구만. 복태는 비를 피해 앞에 보이던 물레방아로 향한다. 그곳에서 먼저 와 비를 피하던 순복이를 발견하는데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나물 캐러 올라왔다가 비가 와서 아 그렇소. 그나저나 날이 갈수록 얼굴이 예뻐지오. 왜 그런 말을 하시오? 다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복태는 용기를 내는데 이보게. 예전부터 흠모해 왔네. 나랑 살림 합쳐보는 게 어떻겠는가? 자네도 서방 잃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나는 마누라 구해야 하니 서로 좋은 게 아니겠소. 내가 자네를 먹여 살려보겠네. 아, 왜 이러시오? 이런 짓을 하고 하늘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 하늘에서 먼저 간 서방이 지켜보고 있어. 다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 땅을 보고 자네가 그 밑에 누워서 내가 하늘을 못 보게 자네 눈을 가려주면 되지. 어머, 그렇게 좋은 방법이? 그럼 하늘 볼 일도 없겠군요. 아이고 순복댁. 그 후로 서로 살림을 합쳐 잘 먹고 잘 살았고 둘은 소낙비가 맺어준 연분이라 하였다. 어느 마을 최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진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먼 길을 가는 첩에게 호의를 맡기기 위해 어리석고 순진한 모습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봐라 돌쇠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캬 그거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셋내가 아주 환장하지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그냥 죽지요. 밤이면 밤마다 셋내가 그것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요. 탈락. 이 은큼한 녀석. 네? 다음으로 먹새를 부르는데 이봐라 목새야. 내 어르신,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뭐지? 옥수수 쌓아둔 창고문 말씀이신가요? 오라. 내 놈이 딱이구나. 그리하여 먹새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섰는데 먹새는 첩과 길을 가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렀는데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옥문이 무엇인지요? 이에 당황한 첩은 아, 그것은 내 주인의 소중이를 가두는 감옥 같은 거란다. 아, 그렇군요.
내를 다 건넌 후 자신의 집신을 화가 난 소중이에 걸어두는데 어라,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놈, 내 집신은 내 소중이에 걸려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이구나.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빌려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머, 이놈 순진한 줄 알았더니 사내가 맞구나. 어느 마을 박대감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 모두 효자 효부였는데 어느 날 대감의 부인이 병이 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형님, 어머니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제가 용한 의원을 찾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괜찮겠느냐? 네, 십리를 가든 백리를 가든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알겠다. 그리하여 동생은 어렵게 용한 의원을 수소문에 찾아가게 됐는데 그 병에는 약이 하나 있다네. 어떤 약 말씀이십니까? 조모가지를 넣고 푹 달여서 먹이면 된다네. 네? 무슨 모가지요? 존모가지라니. 뭘 놀라고 그러신가? 그것만 먹이면 벌떡 일어날 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동생은 놀란 마음 진정하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형님, 제가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그것이 소중히 머리를 달려 먹이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뭐라고? 조모가지를 다른 모가지로 동생이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집안에 사단이 났다. 큰아들이 자신의 소중이를 자르겠다고 하자 큰 며느리가 제사를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핑계로 날뛰었고 작은 아들이 소중이를 자르겠다고 하자 작은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말렸다. 이를 보고 있던 박대감이 나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 내 것으로 달여서 약으로 쓰도록 하겠다. 아니, 아버지. 그때 이 소리를 듣던 부인이 놀라 나오는데 아니요. 아니대요. 내 병 다 나았소. 그러지 마시오. 만식이는 외령딸을 키우고 있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골라골라 시집을 보내려다 온 길을 놓쳤다. 하지만 그는 상관 않고 끝까지 머리 좋은 사윗감을 구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그는 농옥이란 나무로 큰 궤를 만들어 그것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으며 곡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맞춘다면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사위로 삼겠다고 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또 흘렀고 찾아오는 이들도 드물게 됐다. 그러자 딸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을에 모자라지만 착한 청년 덕만이를 불렀다. 내 말 잘 들어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궤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 노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곡식이 55마른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렇다면 저랑 혼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수 없이 잘해야 합니다. 딸이 일러준 대로 덕만은 만식이를 찾아갔고 노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곡식이 55말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일러준 대로 말하자 만식은 두말 없이 덕만을 사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만식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덕만이에게 물어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침 한 사람이 암소를 팔겠다 해요. 어떤 소가 좋은지 덕만에게 살펴보라 하자 이것은 노목으로 만든 꾀인데 55말은 거뜬하게 들어가겠네요. 라고 답했다. 아니, 이게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요? 소를 보고 나무라고 하고 영리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지? 이 모습을 본 딸은 놀라
덕만을 몰래 불러나무라며 알려주는데 당신 아버지께서 소를 살펴보라 하시면 소의 입술을 열어보고 나이가 어리다 라고 말해야 하고 또 소의 꼬리를 보고 새끼를 잘 낳겠네 라고 말해야 해요. 알겠소. 다음날 장모가 갑자기 병에 들어 덕만을 부르는데 장모를 살펴보던 덕만은 장모의 입술을 열어보고 아직 나이가 어리구먼. 뭐라고? 이런 호로새? 그리고 장모의 엉덩이를 쳐다보더니 새끼를 많이 낳겠는데 그려. 아이고, 아무래도 내 사위가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어느 마을 박대감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했다. 하루는 심심하기에 의원, 무당, 맹인이 얼마나 영리한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에 밤 한 토를 입에 넣고 뺨이 불룩하게 부어오른 척하며 세 사람을 차례로 부른다. 먼저 의원을 불러 볼을 보이면서 묻는데 내 자고 일어나니 볼이 이렇게 부어올라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네. 무슨 약을 써야 하는가? 이러면서 아픈 신용을 하는데 이에 의원이 부어오른 곳을 유심히 살피더니 손으로 만져보려 하자 박대감은 곧 몸을 뒤로 빼면서 지독하게 아프지 만지지 말라고 한다. 대감님, 입안이 많이 상해 뺨에 붙여 피부가 상하면서 속에 있는 나쁜 액이 흘러나오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그 약을 붙이도록 하겠네. 의원을 돌려보내가 무당을 드리는데 박 의원을 본 무당이 말하기를 서쪽에서 온 나무가 재앙을 일으켰으니 구슬에서 그 나무를 제거해야만 병이 낫게 됩니다. 이에 박대감은 입안의 밤톨은 한자로 유리니 서쪽 서 밑에 나무목을 붙인 글자이기에 서쪽에서 온 나무란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맹인은 불로점을 쳐보라고 하니 맹인은 괴를 뽑아 보고서 말하는데 이것은 율독이 입에 들어가서 생긴 병입니다. 경을 읽어야만 낫게 됩니다. 허면 내가 경을 읽어 이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느냐? 물론이지요. 저만 믿으시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경을 읽어 어디 한번 낫게 해봐라. 막대감의 말에 맹인은 경을 읽기 시작하고 한참 동안 큰 소리로 경을 읽던 맹인은 방바닥을 두 발로 힘껏 굴리면서 급급 여율령 입에 든 밤토를 깨무시오 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박대감의 얼굴을 잡고 턱을 힘껏 쳐올려 이를 깨물게 하니 박대감은 아파 견딜 수 없어 밤토를 내뱉어버리고 만다. 그럼 저는 이만. 박대감은 세 사람의 대답이 모두 엇비슷하여 어느 것 하나 낫다고 할 수 없사며 웃었다. 아니 근데 이 맹이놈이 때린 게 기분 나쁘네. 이놈을 곤장을 줘야겠구나. 여봐라. 어느 마을 삼식이와 애봉이는 혼인한 지 1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패기가 없었다. 배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시바지 여인까지 구해봤으나 허사였다. 그제서야 삼식이는 씨 없는 수박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낙심한 가운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같은 마을 절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봐 덕배, 자네가 아이가 몇이지? 나야 아들만 셋이지. 부럽네 부러워. 자네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그렇다네. 그래서인데 말이야. 삼식이는 조상 볼 면목이 없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자신의 아내와 합방을 부탁하는데 아니 이 친구야 그게 말이여 방구요.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 사정 좀 봐주시게. 그렇게 둘은 다투다 술을 많이 마시게 돼 술기운의 덕배는 승낙하게 되는데 약속한 날 삼식은
덕배를 만취하게 만들어 약속한 일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애봉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는 자라면서 마을에서 신농소리를 듣는 똑똑한 사내로 자라게 된다. 이에 삼식과 애봉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들을 애지 중지 키웠는데 이 소식을 들은 덕배는 이 신동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질투의 욕심이나 고을 사또를 찾아가는데 사연을 들은 사또는 두 친구의 주장을 확인했고 판결에 난감해했다. 며칠간 고민한 사또는 묘책이 없어 신동인 아들을 관하로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고 어찌해야 할지 아를 것을 명했다. 사또 나으리,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논농사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벽시 종자가 없어 이웃 친구에게서 이를 얻어 모짜리에 뿌린 후 모를 길러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벼가 논에서 탐스럽게 자라 익어가는지라 벽시 종자를 빌려준 친구가 탐을 내었고 농부가 논에서 자란 벼를 추수할 때 그것은 자신의 벼라고 주장한다면 이 벼는 도대체 누구의 벼인지 사또나으리께서 참작하여 판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그제서야 아들을 기른 사내를 아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손버릇이 안 좋은 덕구. 덕구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림을 털어 생계를 이어갔다. 아까 보니 이 집 주인장이 나가는 것 같더만. 오늘은 이 집을 한번 털어볼까? 그렇게 덕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방을 뒤져도 괜찮은 살림살이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가져갈 게 하나도 없네. 그래 그렇다면 이불이라도 가져가야지. 덕구는 이불을 챙겨 나오는데 그때 집주인인 순자를 만나게 된다. 아니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런 엿됐다. 덕구는 바로 도망간다. 도둑 잡아라. 덕구는 이불을 가지고 도망가고 순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쫓아간다. 거 옆편데 더럽게 따라오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달리기를 잘해. 한참을 도망가다 덕구는 안 되겠다 싶어 필살기를 쓰는데 야 이 도둑놈아, 내 이불 내놔라. 어디 가져갈 게 없어서 이불을 가져가냐? 야 이 나쁜 년아. 너가 다른 남자와 서방질을 했으면서 왜 내가 사준 이불을 내놓으라는 거냐? 서방질하는 너하고 살기 싫어 내 이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왜 내 이불을 두고 가야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산 내 이불이다. 아니 그게 무슨 지렁이 하프마다 턱 빠지는 소리야? 덕구가 아도 능청스럽게 소리를 지르니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순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자 순자는 부끄러워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호랍이 만덕이는 과부 옹심이와 살림을 합쳤다. 그런데 게을은 옹심이에게 질려버렸다. 그래서 옹심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는데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당신같이 게으른 여자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왜 그래요? 제가 잘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됐고 짐 싸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참 더러워서 간다가. 지는 뭐 별 볼 일 있는 줄 아나? 돈 좀 번다고 더럽게 큰 소리네. 밤일도 더럽게 못하면서. 뭐라고? 해보자는 거요? 됐다고 이 치사한 인간아. 그렇게 옹심이를 쫓아낸 만덕이는 외로워지는데 거참 그것도 여자라고 떠나니까 허전하구만. 어디 착실한 여인네 없나? 그렇게 만덕이는 여인을 찾아 길을 거니는데 어느 밖길을 지나가는데 마을 과부 춘자가 다소곳이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녀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침 이슬과 같이 느껴졌다.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예뻤나?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주 그냥 선녀 같네. 만덕이는 춘자와 살림을 합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복의 춘자댁. 나 그쪽 일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네. 이에 놀란 춘자는 만덕이를 바라보고 아무 말도 없었는데 당황했을 거라 생각하네.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와 사는 게 꿈이라네. 나와 함께 하시겠나? 이 말을 듣고도 춘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게. 나는 진심이라니까.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춘자가 말하기를 저기요. 저 지금 똥 싸는 중이거든요. 다 싼 다음에 대화하시죠. 어느 마을 선비 육복날의 집에 머슴 덕새가 있었는데 자주 꾀를 부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루는 복날이 덕새를 불러 세우는데 덕새 이 녀석아, 내 주인어른, 내 녀석 요즘 왜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날도 덥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기운이 없어서. 핑계대지 말고 밥값 해야지 이 녀석아. 예, 알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덕새는 혼자 중얼거리는데 구야, 주인, 양반은 방 안에서 편하게 앉아 글만 읽으니 뼈약볕에 나가 일하는 힘든 내 처지를 알기나 하겠소. 지쳐서 조금만 쉬어도 게으름 피운다고 야단을 치니 너무하시네. 이 말을 들은 복날은 덕새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 나는 편안히 놀고 너만 힘든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와 내가 하는 일을 바꿔보자꾸나. 내 오늘부터 너처럼 옷을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하겠다. 대신 너는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망건과 갓을 쓰고 행전에 버선까지 착용하고 책상에 꿇어 앉아 맹자를 배우기 바란다. 아이고, 그 정도야 껌이지요. 분명 그 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덕새는 선비 복장을 한 채 책상에 꿇어 앉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이 나고 다리가 아프며 구역질까지 나며 견딜 수가 없었다. 주인어른, 셋내가 하던 일은 오히려 쉽고 방 안에서 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깝죽대지 않고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양반의 일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란다. 예, 어르신. 잘 깨우쳤습니다요. 그 후로 덕새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를 몰고 나가 밭을 가는데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자 덕새는 소에게 소리치는데 이 소놈아,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망건과 갓을 씌워 책상에 앉혀놓고 맹자를 읽게 하겠다, 이놈아. 어느 마을 이대감은 지붕을 수리할 일이 있어 일꾼을 불렀다. 돈이 많다는 이대감의 소문을 듣고 온 종만이는 이대감 댁에 좋은 기와를 싣고 와서 사라고 꼬셨는데 자네가 기와장수로 유명하다더군. 아닙니다. 그냥 뭐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할 줄 알지요. 그래, 기와값은 얼마인가? 한 장에 4푼이옵니다. 내가 알기론 한 장에 3푼이면 떡을 친다던데. 제가 가져온 기와가 훨씬 좋은 거지요. 비도 새지도 않고 햇볕을 받아도 시원합니다요. 그런 거 다 상술이네. 3푼으로 해주게. 아이고, 대감님. 그러면 저는 거저로 일하는 겁니다. 저 굶어 죽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기와장수를 알아보겠다.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3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대감과 종만이는 한 푼 차이로 티격태격했다. 잠시 후 문객인 상필이 이대감 앞에 서는데 대감, 기와 갑 한 푼 차이로 재물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대감께서 기와장수와 오래 다투시면 체면에 손상이 가실까 염려되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게 어떠실지요? 이에 이 대감은 말하기를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내가 어찌 한 푼을 아끼려 이러겠는가. 내가 만약 3푼 값은 기와를 4푼에 사게 되면 저 기와장수는 다른 데 가서 내가 4푼에 샀으니 역시 4푼에 사라고 할 테니 4푼이 5푼 되고 5푼이 6푼 되는 건 일도 아니네. 그 폐해가 막대해진단 말이네. 역시 대감님이십니다. 이 말은 들은 문객은 크게 감탄했다. 그날 밤 나리, 이제 값을 치르시고 쇳내를 품어주시지요. 그래, 20냥이면 됐지? 아잉, 째째하게 왜 그러십니까? 30냥은 주셔야지요. 오, 말도 안 되는. 내가 만약 30냥을 주고 값을 치르면 다른 사내들도 그만큼 값을 치르게 될 터이니 절대 그럴 순 없다. 아이 치사해. 어느 깊은 밤 도둑질로 살아가는 한 사내가 어느 부잣집에 들렀다. 그날도 한탕 크게 하려는 마음에 부풀었는데 이 집도 꽤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그릇에 붙은 마른 밥풀까지 탈탈 털어가 볼까? 그때 방에서 잠들어 있던 과부 순봉이가 깨는데 당신 누구야? 어머, 내 낭구님인가? 외로운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낭구님이구나. 이리 오시오. 내가 즐겁게 해주겠어.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다. 뭐야 저 썩을 놈. 야 이놈들아, 도둑 잡아라. 그렇게 도둑은 담장을 넘어 가난한 옆집 응삼인의 집 부엌으로 숨는데 임자 무슨 소리 안 들렸는가?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닐까? 이보시오. 우리 집에는 내일 아침에 지을 쌀 한 톨도 없소. 도둑놈이라 한들 그한테 휘두를 효자손 하나도 없소이다. 걱정 말고 잡시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도둑은 가엾기 짝이 없다 생각한다. 이 집은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나보다도 못하구나. 내일 아침 밥 지을 쌀 한 톨도 없다니. 그러고는 5냥을 부엌에 두고 떠난다. 그리고 다음날 여보, 글쎄 우리 부엌에 누가 5냥이나 놓고 갔어? 정말이요? 어젯밤 혹시 정말 도둑이 들어 우릴 가엾게 여기고 돈을 놓고 갔나보. 그렇게 둘은 돈으로 쌀을 팔아 수십일을 배부르게 먹게 된다. 그러다 다시 쌀이 떨어지자 부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배가 고프네요. 이럴 때 그 도둑 어르신이 다시 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그의 남편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복순이는 대감이 첩을 얻어 찬밥 신세가 되었다. 첩이 얄미워 하루하루 벼르고 있었는데 그녀를 쫓아낼 묘책이 떠올랐다. 이봐라. 예, 마님. 대감께서 내 침소에 얼마나 들리느냐? 솔직하게 말해라. 눈, 코, 입 위치 바뀌기 전에. 아, 사흘에 한 번은 꼭 들리십니다. 사흘? 이런 엠뱅. 나는 넉 달에 한 번 들릴까 말까인데. 저 여우 같은 게. 나는 이틀에 한 번 들린다. 정말이십니까? 아직도 대감께서 마님을 아끼시나 봅니다. 내게 방법을 하나 알려주랴? 아, 어찌 저에게. 내가 천하긴 하나 대감께서 선택한 여인인데 너도 사랑받아야지. 아, 감사합니다, 마님. 우리 대감은 거사 전에 말이다. 회초리 맞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떡갈나무 회초리로 사정없이 후드럭 가면 대감이 아주 좋아 까무라칠 게야. 물론 말도 없이 갑자기 해야 해.
아,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밤 꼭 해보거라. 네. 넌 이제 끝이다. 이 잡거사. 어디 대감몸의 회초리를. 그리고 그날 밤 아이고 못 찾겠다 꾀꼬리. 숭구리당당 숭당당. 도리도리 뱅뱅. 들어오시지요. 그래 오늘이 그날이랬지. 여우 같은 지집에 넌 끝이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 보고 싶어 혼났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나.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대감. 왜 그러느냐. 준비한 게 있사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파라. 넷, 다섯. 아 너무 좋아. 아픈데 너무 좋아. 계속해주거라. 너무 좋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영감이 이상한 취향이 있었네. 맞는 걸 좋아하네. 아이고. 어느 마을 오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을엔 뾰족하고 높이 솟은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은 가파랐고 오르기 힘들었다. 오대감은 하나뿐인 딸을 건강한 사내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소문을 퍼뜨렸는데 팥 한 섬 위에 내가 앉아 있을 테니 그 팥을 그대로 등에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며 오르는 도중에 힘들어서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힘센 사내가 있다면 내 사위로 삼겠다. 이에 마을 청년들이 돌아가며 도전했는데 하나같이 산 꼭대기 절반에 못 미쳐서 힘들다고 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힘이 센 청년 만식이가 도전해 보려 왔는데 그는 산을 미리 올라가며 사전답사를 했고 밭과 오대감을 지고 산으로 올랐다. 그리고 모든 사내들이 암 하며 소리냈던 지점에 오자 숨이 찬 그는 암 소리를 한번 내뱉고 싶었는데 어르신, 여기가 바로 모두들 힘들어. 암! 하며 숨이 차 소리 질렀던 곳입니까? 그렇긴 한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암 소리에 숨 한번 골랐다. 사내들 모두 이쯤에서 모두 소리를 내고 실패했지. 아 그렇군요. 소인이 이렇게 암! 소리를 내지 않고 올라왔으니 다른 사내들보다 나은 편이지요. 아, 그렇긴 한데. 뭔가 당한 기분인데. 아무튼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오르자 오대감은 사내를 사위로 삼았다. 혼례를 치르고 오대감의 딸과 합방하게 되는데 서방님, 이제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걱정 말게 부인. 내 자네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암 소리 덕분이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는데 암 사내는 아함 소리를 연발했다. 서방님, 그 아함 소리 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어느 마을 박대감은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매우 총명하고 예뻤다. 그런 그는 첩을 예뻐하며 아꼈는데 그의 집에는 한문객이 드나들었고 해악을 좋아해 박대감과 친근하게 지내며 우스갯소리를 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어느 볕이 좋은 날 박대감 첩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객이 대감에게 쪽지를 건네는 게 아닌가. 쪽지에는 일시민복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글일꼬?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뜻을 알 수 없어 생각에 잠겨있던 박대감을 보며 첩이 묻는데 대감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게 문객이 보낸 글자인데. 도무지 뜻을 알 수 없어 고심 중이네. 그러자 첩은 그를 자세히 보더니 아래기를
보니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 1. 자를 아래로 좀 길게 썼으니 곧 긴긴 날이라는 뜻이오며 심자를 좀 자세히 보니 2점을 찍어야 하는데 1점만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점 하나가 없는 심자. 곧 무점심으로 점심밥이 없다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사람인자는 다른 글자보다 작게 썼으니 소인이라는 뜻으로 썼으며 배복자 역시 구자 안에 한일자를 넣지 않고 비웠으니 뱃속이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긴 날 점심밥이 없고 소인의 뱃속이 비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으니 오찬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이에 박대감은 첩을 기특하다 칭찬하고 문객에게 점식 식사를 마련하면서 첩의 해석을 들려주니 문객 또한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모자란 청년 삼식이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측은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삼순이네 집을 지나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안녕하신가요? 그래, 삼식이. 어디 가니? 엄니 심부름 가고 있어요. 근데 뭘 그렇게 흥얼거려? 아,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노래도 부를 줄 알아? 그럼요. 그럼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정말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잘 배워봐. 그렇게 삼식이는 노래를 배우는데 저작거리로 향하던 삼식은 삼순의 서방을 만나게 된다. 어이 삼식이. 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인다. 돈 주었냐? 아니요. 삼순이 아줌마가 노래 하나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나요. 노래? 우리 마누라가 노래를 알려줬다고. 한번 불러봐라. 아,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지.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저 산의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안양사는 선비 조봉팔은 가난하게 자랐다. 그러다 달래라는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여인을 만나 집안 살림이 넉넉해졌다. 세월이 흘러 혼인한 지 여러 해 되자 달래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싶어 했고 팔공은 아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어 한 주점에서 밤을 보내는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한 건장한 사내가 팔봉의 방으로 쳐들어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누군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친단 말이오? 나는 산속의 은거에 사는 사람으로 산적대의 두목입니다. 내 관찰사도 부럽지 않은 부귀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선비님 부인이 매우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내 기다리고 있었소. 선비님은 한양에 가서 다시 장가드는 일은 어렵지 아니할 테니 부인은 내가 데려가려고 온 것이오. 5천냥을 드리겠으니 부인을 내주는 게 어떻겠소? 세상에 이런 억지로 남의 여자를 뺏는 게 어디 있단 말이오. 게다가 돈을 받고 아내를 팔다니.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선비님은 생각이 많이 모자라십니다. 내 비록 무례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선비님 말로 물러갈 줄 아는지요? 선비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왔으니 억지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냥도 잃고 낭패도 당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적의 무례함에 선비는 말문이 막혀 막막한데
이때 벽 너머 옆방에 있던 부인이 사람을 시켜 선비를 불렀다. 서방님, 이 일은 큰 병고입니다. 어찌 말로 설득하여 해결될 일이옵니까? 저들은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도적대들입니다. 내 당신 집안에 들어와 춥고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또 아직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에게 저를 허락하여 부귀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저 사람들이 주는 돈 5,000냥으로 다시 장가들어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잘 되는 일이오니 이 몸을 두고 공연한 희생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도적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내 이 자리에서 죽어도 당신과 생이별할 수가 없소. 발봉은 아내와 손을 잡고 흐느끼며 통곡했다. 잠시 후 아내는 그를 뿌리치며 냉정하게 꾸짖었다. 뭐라고요? 사내대장부가 왜 이렇게 못났어요? 나 역시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보내준다고 허락하세요. 이에 방으로 돌아온 봉발은 도적의 제안을 허락했다. 내 잠시 대화를 엿들어 보니 부인은 정말 현명하군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큰 재앙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부인의 현명한 판단이 잘한 처사입니다. 이에 봉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보거라, 지금 바로 저 두목을 따라 나설 것이니 서둘러 가마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이 소리를 듣던 도적은 좋아하며 봉발에게 5,000냥을 주고 떠났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봉발의 앞에 부인이 나타나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정말 당신이 맞소? 예, 서방님.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저 무도한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서방님과 제가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그래도 5,000냥을 준다는 건 도적으로서 서방님을 대접하여 선심을 쓴 것이랍니다. 그 상황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강제로 빼앗겼고 서방님 몸도 성치 못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안심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예쁘장한 몸종을 타일러서 잘 치장시켜 저 대신 태워보낸 것입니다. 두목은 여종을 저로 알고 기뻐할 것이고 여종 또한 남의 종노릇만 하다가 부귀를 누리며 호강할 수 있어서 좋고 서방님 역시 저를 잃지 않았어 좋으며 우리는 5,000냥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지혜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려. 어느 마을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둘은 재물에 인색하여 짠돌이로 소문이 자자했다. 너 아까 밥 한 숟갈에 굴비 한 번 쳐다보랬더니 왜 굴비 두 번이나 쳐다봤어? 요즘 굴비가 말라간다 싶더니 이 자식이. 아버지야말로 아버지 밥그릇만 꾹꾹 눌러 담는 거 봤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눈치챘냐? 거참 쑥스럽구만. 하루는 부자가 함께 이웃 고을을 가다가 마침 소나기를 만났는데 냇물이 크게 불었다. 돌아오는 길에 냇물을 건너려니 물이 불어 쉽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 더 늦으면 아예 건널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 하룻밤 묵으려면 돈이 들 테고. 내가 먼저 건너보마. 조심하셔요, 아버지. 그렇게 부친이 먼저 냇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그만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에 놀란 아들은 마침 근처에 있는 월천군에게 말을 거는데 부친께서 내를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 위급합니다. 속히 구해주시면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냇물이 불어 물살이 매우 센지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생명 또한 매우 위태로운 일이오. 그러니 세냥을 준다면 노력해 보겠소. 뭐라고요? 세냥이나요? 당신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인데 잠시 들어가 구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한양 드릴 테니 부친 좀 구해주시오. 아들은 한양에, 사내는 위험하니 세냥을 달라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부친은 떠내려가는 도중 말하는데, 아들아, 세냥이라고. 그건 너무 비싸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구 아들입니까? 그러다 물산의 부친은 멀리 떠내려가 찾지 못했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란 욕을 듣게 됐다고 한다.